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이라고 해서 대원군이란 인물이 그 세도 정치기 혼란했던 조선의 상황을 수습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왕권 강화라는 걸 주 목표로 내세워서 나름의 혼란기를 잘 수습을 했지만 막판에 이제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나름의 조금 실수도 있었다라고 했죠. 물론 이 경복궁 중건은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재정을 증가시키는 이제 관광지로서 외화벌이 역할을 해주는 좋은 관광 자원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면서 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는 주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대원군 굉장히 바빠요. 바깥의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지만요. 당시 조선은 내부의 세도 정치라는 혼란이 있던 시기, 밖에서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제국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운 외세, 열강,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주위로 이 서양 세력들이 자꾸자꾸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당시 서양 세력들은 주로 배, 우리랑 다른 모양의 배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불리는 배를 타고 주로 출몰을 했었는데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철이라는 아주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진 이 배가 뜨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 이제 조선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심지어 그걸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양인이다 보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당시 불안해하던 민심을 더욱 공포스럽게 자극을 하게 되면서 조선 내 민심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불안정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양선이라는 낯선 세력, 이러한 좀 침략적인 세력들을 빨리 물리치던가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견제 역할을 해줄 만한 주변 국가들마저도 이 서양 세력에게 강제로 문호 개방, 문을 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일단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앞 시간에도 언급했던 청나라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서양 세력에게 무릎을 꿇는데요. 특히 두 번째 아편 전쟁이었던 2차 아편 전쟁 때 영프 연합군에게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전투에서 조금 패배했다, 약간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도가 털렸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충격적이었던 데다가 그 비슷한 시기 일본 역시도 미국이 태평양 건너 배를 타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대포 몇 방 빵빵 쏴버리니까 바로 문을 열더니 곧이어 개혁까지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일본의 상황도 굉장히 뒤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와, 저 이양선을 타고 오는 애들이 상당히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구나. 지들 말을 안 들으면 막 대포도 뻥뻥 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놈들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데요.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이 2차 아편 전쟁으로 수도를 뺏겼던 청나라가 이 영프 연합군하고 수도를 되찾으려면 나름의 뭔가 이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안 하고 수도 베이징을 되찾으려면 그래서 협의를 막 하는데 이 와중에 너무 이제 이 영프랑 갈등이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영프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협의를 나누는데 뭔가 정보라든가 친밀도라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서양 국가가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북방에 위치했던 중국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영프와 청나라 사이를 조율하고 청나라가 수도 베이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대가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땅을 하나 할양받게 되는데요. 그게 그 유명한 연해주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지역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를까봐 내가 친절하게 학습지에 지도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러분. 이 보시다시피 이 연해주, 원래는 여기가 중국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국 땅이었던 연해주가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가 이제 러시아 국경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와 마주보는 요런 모양새를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 한반도 주위에 위치한 국가가 어쨌든 중국, 일본, 동양 국가만 위치해 있다면 이제는 저 이양선을 타고 온 애들과 같은 얼굴을 가진 서양인,
러시아가 우리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민심은 더욱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 정책을 서양이 우리와 뭔가 교류하고 소통하고 손을 잡고 상업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거부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로는 문을 잠그는 정책이라고 해서 쇄국 정책이라고 부른다고 아마 이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쇄국 정책. 요런 이제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서양 애들은 이항선을 타고 우리 문을 열려고 왔는데 오히려 대원군이 문을 걸어 잠궜단 말이야. 요 부분이 이제 외세 서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어떻게든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조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강제로 문을 열라고 호통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는요. 포함 외교라고 해서요. 그 앞에 아이고 외자 포함 외교 앞에 일본이 그 미국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 문을 열 때 대포를 쏘고 군함을 이끌고 와서 막 좀 약간 군사적으로 협박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외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어떻게든 식민지로서 이제 얘네를 가지려면은 어쨌든 문을 열어야 되잖아. 거기서 갖은 협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외교 혹은 책에 따라서는 요 글자를 이제 뒤집어서 함포외교라고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충돌,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 교과서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화면 크기상 지금 교과서는 안 띄워놨는데 여러분은 교과서를 펴서 보시면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과 충돌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일어난 게 병인양요. 두 번째로 일어난 게 신미양요라는 사건인데요. 자, 두 사건의 공통 글자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양요라는 글자가 되겠는데요. 양, 우리가 서양, 동양, 무슨 뭐 양키, 양놈 이런 식 이제 쓸 때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그러니까 서양인들을 오랑캐다 이렇게 조금 낮잡아 부를 때 쓸 수 있는 한자어가 양이란 단어인데요. 이 양이라는 놈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키다, 뭔가 시끄럽게 굴다, 사고를 치다, 난리를 치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단어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양요를 병인년 1866년에 일으켰어. 그러면은 병인양요. 신미년 1871년에 일으켰어. 그러면 신미양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시기 두 개의 나라가 각각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시기상으로 먼저 나타난 건 병인양요가 되겠고요. 이 병인 비읍과 비슷한 단어인 피읍이 들어가는 나라.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사이 갈등인데요. 근데 이 프랑스가 괜히 또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때 프랑스가 우리를 쳐들어오게 된 원인이 있었으니 바로 같은 해 발생했던 병인 박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해 어디서 좀 들어보신 적 없나요? 2학년 때 역사를 기억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이 박해 무슨 종교를 탄압하는 단어로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부터 들어왔던 천주교, 서양의 종교죠. 이 천주교를 탄압하고 뭔가 구박할 때 쓰는 단어가 박해라는 단어예요. 즉 병인년 대원군 시기 이 대원군 역시도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박해를 할 때 조선인 천주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약 300여 명이 이제 처단됐던 굉장히 규모가 컸던 탄압이에요. 이 탄압을 이제 조선인만 죽였으면 큰 트러블이 없을 텐데 하필 이때 같이 이제 사망을 했던 같이 처형당했던 사람들이 프랑스 신부님들 프랑스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 시기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인들이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이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던 사건이 이 병인박해라는 사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더 분노를 했던 게 실은 뜬금없잖아요. 우리 지금 쇄국 정책 중인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왜 있어요? 그죠? 프랑스 신부님들이 실은 이분들 들어오시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대원군이었거든요.
이거를 보통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교과서가 소개가 돼 있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자면요. 실은 이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게 되는 1차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예요. 지금 당장에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랑 마주보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대원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여러분, 러시아가 왜 하고 많은 땅 중에 연해주를 요구했느냐? 자기 나라에 비해 덜 춥거든요. 자, 이때 러시아의 목표죠. 나는 얼지 않는 항구를 얻고 싶어. 부동항 기억납니까? 세계사 할 때. 그러면서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정책, 남하 정책이라고 기억나요? 네, 이 남하 정책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연해주로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흐름을 대원군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에 국경 지역을 마주보게 됐으니까 어쨌든 뭔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내부 문제로 너무 바빠서 이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뭔가 마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청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기에도 청나라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치? 2차 아편 전쟁.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이때 대원군이 생각한 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잘 쓰는 전술이거든요. EJ라고 해서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막는 거야. 즉 서양 세력은 서양 세력으로서 막는다라는 거고요.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청나라 안에 영국, 프랑스 같은 서양 국가들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얘네가 이제 러시아랑 관계가 좀 미묘하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세계사 할 때 내가 한번 소개를 한 적 있지만 그 1차 대전 러시아가 영국하고 편먹기 전까지는 실은 이 두 나라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를 대원군이 조금 이용을 해먹으려고. 근데 영국은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세력이 많이 세기도 했고, 영국은 또 청나라를 2번이나 쳤던 나라잖아. 그래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프랑스와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비스무리한 프랑스를 꼬드길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없을까 하면서 대원군이 이제 외교적인 뭔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초빙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 제국주의 할 때에서 봤지만 이때는 이제 종교가 약간 외교 역할도 하고 그 식민지인들 꼬드길 때 쓰기 위해서라도 좀 자주자주 다른 나라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같이 왔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들어오자마자 거의 직후에 소문이 도는 거죠. 이제 양반들 사이에서 대원군이 겉으로는 쇄국 정책을 한다고, 우리 거 전통을 수호한다고, 우리 유교 질서를 지키겠다고 해놓고서는 프랑스랑 손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인다. 저 아저씨 뒤로 호박씨 깐다. 약간 이런 소문이 돌면서 이제 대원군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앞에 이제 서원정리나 뭐 이런 때 공격하고는 좀 다른 게, 서원정리나 호포법 같은 거 어쨌든 대원군이 왕권 강화라든가 제도정치 타파라든가 뭔가 조선 누구나 설득당할 만한 명확한 명분이 있는 것과 반면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건 일단 대원군이 내세웠던 쇄국 정책하고도 기조가 안 맞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라든가 모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대원군이 권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은 나 프랑스랑 손 안 잡아요. 나는 얘네랑 싸울 거예요. 난 쇄국한다고요. 뭔가 보여줄 만한 이 리액션이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나타났던 게 이 병인박해입니다. 나는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도 극혐이고요. 그러면서 나 프랑스도 이렇게 죽여버릴 만큼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프랑스랑 손잡을 생각 없어요.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을 만한 일인 거죠. 자기가 불러놓고 우리를 다 죽여버렸으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일부 프랑스 사람들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이제 프랑스 군대에게 연락을 해서 조선 이거 진짜 괘씸하다. 이거는 우리가 한 방 매겨야 된다. 하면서 이제 보복 전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지만 그러면서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병인 양요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프랑스에서 만약 건너왔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 연락 주고받고 하면서 한참 뒤에 전쟁이 일어났겠지만 이 중국에 당시 프랑스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866년 3월 요때 발생했던 병인 박해로 인해 같은 해 10월 병인
양요가 터졌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프랑스 군대가 중국 쪽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 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남아있던 이제 소수의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소수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고요.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좋은 게 원래는 수도를 바로 쳐야 되는데 수도를 바로 치자니 뭔가 어떻게 이제 전세가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조선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는 일단 수도를 진격하기 직전 자기들의 군대가 만일의 사태 때 머물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곳을 점령하는 게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쳐들어갔던 곳이 바로 강화도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대충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알죠? 그 서울에서 쭉 서쪽으로 가면은 그 인천 방면에 이제 위치했던 섬이 강화도라는 섬인데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요새는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섬도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는 데다가 한강을 통해서 바로 서울로 진격이 가능한 그런 위치의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만 점령하면 서울까지 진격하는 게 굉장히 손쉬운 일일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강화도를 쳐들어가는데 대원군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 14쪽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시면 이제 정족산성이나 문수산성 같은 곳에서 조선군 부대가 프랑스를 상대로 상당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방어를 굉장히 잘하게 되고요.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가 중국도 되게 손쉽게 이겼는데 이 코딱지만한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선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버겁게 전쟁을 해야 되나? 그 솔직히 여기서 이제 더 투자해서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중국에 비하면 조선에서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방 먹였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 필요가 있나 하면서 이제 프랑스가 뭐 이 정도 혼쭐 냈으면 됐겠지 하고 적당히 이제 싸우고 빠지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기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문제가 프랑스가 어쨌든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강화도에 위치해 있는 여러 가지 조선의 보물을 털어가게 되는데요. 하필 이 강화도라는 섬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서울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던 섬이다 보니까 물이 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 이제 왕실의 보물창고라든가 관련 자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공간이 외규장각이라고 하는데요. 외규장각. 여러분 규장각이란 단어는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옛날에 우리 정조 임금님의 대표 업적이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을 지었던 건데요. 정조 임금님이 취미가 책을 많이 보고 수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규장각만으로는 넘쳐나는 거야. 이 자기가 모은 책이. 게다가 정조는 자기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책을 사와서 모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일기처럼 기록도 엄청 많이 남기고요. 자기 스스로 책 편찬도 많이 하고요. 또 당시에는 이제 김홍도나 신용복 같은 또 화가들이 활약을 하던 시기다 보니까 이런 화가들에서 그림 자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이제 다 저장을 해놓으려니까 내부 궁궐 안에 있는 규장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 별도의 또 규장각 시즌2를 세운 거고요. 그게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라서 외규장각. 요 안에 있는 책들을 외규장각 도서, 및 많은 보물도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건데 뭔가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제 보물단지처럼 모셔져 있는 게 있으니까 프랑스가 이거를 뭔지 모르겠지만 들고 가자 와 하고 이제 약탈을 해가는 거야. 문제는 이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잘 몰라요. 일단 모르니까 다 들고 가긴 갔는데 요거는 이제 반짝반짝거리는데 요거는 그냥 하얀 종이에 글자가 끼적끼적 적혀있을 뿐이란 말이야. 둘 중에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는 뭐가 더 보물같이 보입니까? 한쪽은 막 왕관 같은 거 있고 이제 삐까번쩍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한쪽에는 그냥 책 그냥 이렇게 엮어져 있고 뭐가 보물입니까? 그죠? 프랑스인 눈에는 이게 보물인 거죠. 이런 건 이제 루브르에 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이 괜히 세계 3대 박물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털어간 거 다 전시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이 전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이때 프랑스가 약탈을 해간 건 맞는데 그 뒤에 기록이 없어요.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불타버린 건지 아니면 약탈 과정 중에 이제 배에서 흘린 건지 아니면 얘네가 그냥 글자 끄적끄적 있네 이거는 쓰레기 같다 버렸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없어진 줄 알고 이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아까 전에 이제 정조는 단순한 글 자료뿐만 아니라 그림 자료도 엄청 보관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으면 조선에 숨겨진 역사를 엄청 많이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되게 안타깝게 여겼던 한 여성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께서 정말 열심히 이걸 뒤져요. 찾아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막 몇십 년 걸리셨을 거야. 노력 끝에 이거 이제 정부의 요구까지 해서 반환 운동까지 하시거든요. 이 책을 알아내가지고 이 관련해서 내가 이제 영상이 있어서 아마 내가 저번에 띄워놨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환을 요구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정말 이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2011년에 영구 임대, 즉 우리가 빌려온다라는 형식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 임대니까 보관하는 건 평생 우리나라에서 보관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지니고 있는 요런 사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박병선 박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시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우셨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알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동료 역사학자라든가 이제 후배 역사학자들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외구장각 도서를 완벽하게 되찾아야 된다. 약간 이러한 이제 의무감 같은 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박병선 박사님 주위에 함께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사업을 누가 이어받아야 되느냐?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언젠가는 기억을 했다가 다시금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의 미션이요. 우리 어린 소년, 소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외교장각 도서라는 거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화재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시험에 나오면 왠지 중요해 보여. 시험에 안 나오면 안 중요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중요해. 알려주자니 외교장각 도서를 수능에 낸다든가 한국사 시험에 낸다든가 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덕분에 여러분 잘 나옵니다. 자, 기억해두세요. 외교장각 도서 병인양요 시기 프랑스에게 약탈당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고요. 현재는 영구임대 형태로 반환된 상태에 아직은 소유권은 프랑스에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 문제고요. 이 당시로서는 그저 기쁘죠. 보물 털린 건 좀 아깝지만 우리가 어쨌든 중국도 막지 못했던 프랑스군을 이겼어요. 우와 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는 사이에 저 북부 평안도 지역에서 보고가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이 전쟁하기 직전 1866년 7월 평안도 지역에 사건이 하나 터졌대요. 이 사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이름만 봐도 서양 애들이 뭔가 난리를 쳤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건 우리나라 배는 아닐 테니까요. 그죠? 바로 미국의 상선, 즉 장사하러 온 배였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조선에게 통상수교, 우리 여기서 이제 장사하고 싶어요. 우리랑 조약 맺지 않을래요? 우리랑 좀 소통 좀 해볼래요? 그래서 하이 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헬로 하면서 nice to meet you, I'm fine, thank you 막 이러면서 왔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쇄국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당시 이제 이 평안도 관리들이 곤란해요. 노 땡스 하면서 이제 고홈하고 이제 거절을 하고 집에 보냈는데 미국이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는 동안 기름값만 해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 입장에서는 이대로 집에 가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뭔가 애초에 말도 안 꺼내보고 그냥 노 하니까 이 기분도 나쁘고 이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보복이자 자기들의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이 평안도에 이제 당시 이런 노 하는 조선 관리들을 이제 살해를 하고요. 민가를 약탈하면서 나름의 이제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던 이제 평안도 관리들,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평안도 관찰사, 평안도 지역의 이제 최고 관리인 거죠.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박규수라는 분인데요. 박규수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성씨가 박씨잖아요. 할아버지가 엄청 유명하셔서 같이 유명해요. 바로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른 반 친구들 다 알더라. 연안 박지원, 그 유명한 열하일기, 양반전, 호질,
거생전, 기타 등등의 책을 쓰면서 조선의 실학,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외쳤던, 청나라와의 교류를 강조했던 그러한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외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외국에 대해서 나름 친밀한 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박규수라는 분이라서 뒤에서 이제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입장에서도 너무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의 행동은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 사람들과 함께 제너럴 셔먼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살아남았던 이제 제너럴 셔먼호 이 선원들의 일부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선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먼저 잘못했는데 그 내용은 좀 쏙 빼고 좀 축약을 하고 자기는 이제 엄청 피해 입은 것만 되게 강조를 해서 미국 정부에게 보복을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배를 다시 꾸려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병인 양요보다 먼저인 요 시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 선원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다시 군대를 만들어서 오기까지 오래 걸려요. 태평양을 횡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체는 한참 뒤인 5년 후 신민년에 가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전쟁 신미양요 1871년에 가서야 터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급하게 오긴 왔는데 역시 이때 미국도 조선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랑 같은 방식으로 조선을 공략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랑 똑같이 강화도를 통해서 조선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강화도 이미 앞에서 전투 경험을 꽤나 쌓았다라는 거죠. 나름의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광성보라는 곳에 어재현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얘네랑 막 싸우다 보니까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또 우리 미국이 먼저 사고를 쳤었구나 하면서 이제 나름 반성을 하고 이제 적당히 싸우다가 요 오래 싸워봤자 별로 이득도 없겠네. 우리가 괜히 욕만 먹겠네 하면서 다시 집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덕분에 신미양요도 우리가 이겼네요. 자, 그러면서 대원군의 입장에선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중국도 이기지 못한 서양 세력을 상대로 승리했다. 굉장히 기쁜 사실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우리 자랑쟁이 대원군의 특징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쇄국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성공적이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이 쇄국 정책의 상징이 되는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이 비석의 이름을 우리는 척화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왜 이름이 척화비냐? 교과서 14쪽 척화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내용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평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쇄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전쟁을 야기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주장한다는 건 외국과 손을 잡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라를 지키기에 맞서 싸울 거야. 쇄국할 거야 라는 내용의 비석이라서 이 비석의 이름은 척화비고요. 진짜 전국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세워요. 백성들 다 보라고 이제 자랑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요렇게 이제 대원군이 전치를 하는 사이에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경복궁 중건같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 대원군은 하야 권력의 길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살 어른이 된 고종이 직접 친히 정치를 시작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와이프인 명성황후와 함께. 그래서 이 명성황후 집안 사람인 민비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민씨 집안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제 고종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앞에서 내가 흐름 정리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이 고종은 자신이 이제 아빠보다 더 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약간 이런 보여주기를 위해서라도 아빠랑은 좀 다른 길을 가길 원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쇄국 정책이 아닌 문을 여는 개화 정책을 한다라는 거죠. 즉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폐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쇄국 정책의 상징인 척화비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정말 열심히 세워놨는데 아들은 다시 이걸 열심히 뽑아 제꼈던 거죠. 근데 하도 아빠가 많이 세워놔서 다 뽑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지역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과서 사진에 있는 고 비석이 되겠고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종이 친히 정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러면서 추진됐던 개화 정책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내용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확인 퀴즈 꼭 풀어서 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내가 속도를 내서 좀 빡세게 달렸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안. 혹시 내용 이제 듣다가 이해 안 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은 환영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퀴즈 풀어오세요. 안녕.